1971년 5월 1일 독일 베게삭에 사는 게르하르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처녀인 카르멘이 토요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오슬랩 사우젠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갔기에 걱정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금 시간인 자정까지 한 번도 늦지 않았던 딸이었기에 오늘도 시간에 맞춰 놀다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잘 놀다 왔다고 미소 지으며 돌아왔을 그녀는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3일 뒤인 5월 4일, 그녀는 역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둑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1954년 1월 4일에) 독일 베게삭에서 처녀로 태어난 카르멘은 수줍음은 많았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 별다른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누구와도 사이가 좋았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휴일에는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긴 했지만 가족끼리 정한 통금 시간인 자정에는 꼭 집으로 돌아왔던 그녀는 학창 시절은 물론 직장에도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 약속에 철저한 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1971년 5월 1일 딱 하루였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고 3일 뒤 사망한 채 발견됐던 악몽 같은 날이었죠. 그날 게르하르드는 딸을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도 집으로 오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별도로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에 그가 선택한 것은 딸이 친구들과 간다고 했던 클럽으로 차를 모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카르멘이 시간을 깜빡하고 클럽에서 놀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르하르드가 갔을 때까지도 클럽에 있던 카르멘의 친구들이 그녀가 11시 10분 무렵 기차를 타야 한다며 홀로 역으로 갔다고 말했거든요. 클럽을 나간 시간으로 보아 오슬랩 사우젠 역에서 베게삭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면 분명 딸은 제 시간에 집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그는 좀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시간 전 철길 제방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슬랩 사우젠 역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신고가 들어왔던 것은 5월 1일 저녁 11시 25분 무렵 역 인근에 사는 부부가 한 여성의 비명을 듣고 신고했던 것을 시작으로 11시 27분에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타고 있던 이들도 철길 제방 인근에서 한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기관사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던 상태였기에 다음 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시 45분쯤 신고받은 장소로 출동했던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목격자들이 말했던 남성이나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자정 넘어 걸려온 역 인근에서 딸이 실종됐다는 게르하르드의 전화는 앞선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었지만 너무 어두웠고 성인의 실종이었기에 날이 밝은 뒤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 5월 2일 오전에 역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역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둑 인근에서 사망한 카르멘이 발견됐죠. 몸에 남은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그녀를 성폭행한 뒤 교사를 시도하다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둑 인근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가 묻은 손수건과 카르멘의 것으로 확인된 기차표가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카르멘이 발견됐던 장소가 경찰의 수색 범위에 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손수건과 기차표는 작아서 보지 못했다고 해도 쓰러져 있는 그녀를 지나쳤을 리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눈에 띄는 장소였기에 경찰은 범인이 그날 그녀를 살해한 뒤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가 3일 뒤 둑 인근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것에 대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5월 1일 기차에 탔던 승객들로부터 철길 제방에서 보았던 남성에게 공격받은 여성이 카르멘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를 공격했던 남성이 범인이라 생각하며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종합적으로 나온 범인의 인상착의는 25에서 40살 사이에 175에서 180cm의 키를 가진 근육질 체구에 검은 머리를 빗어넘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카르멘이 떠날 때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녀가 클럽을 나온 시간은 11시 너머인데 반해 그 남자가 떠난 시간은 10시인 이런 모순된 제보는 수사에 혼란만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그날 클럽에서 일하기로 했던 하리넥이라는 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5월 2일에 더러워진 양복을 맡겼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클럽을 떠나 역으로 향하던 그녀가 클럽으로 출근하던 하리넥과 마주쳐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정이 세워졌죠. 과거 그가 여러 경범죄를 비롯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었기에 더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동행을 통해 신문했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결국 경찰은 그를 풀어줘야 했죠. 다음으로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헤르만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야간에 역 인근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순찰하는 경비원이었고 순찰은 발급받은 시계를 건물에 있는 고유 열쇠로 체크해 기록하는 방식이었는데 5월 1일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순찰한 건물이 범행구역 인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와도 흡사해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선정했던 것이죠. 신문 당시 처음에는 침묵을 유지하던 그는 사실 그날 농땡이를 쳤다며 순찰을 했어야 하는 건물에 실제로 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순찰을 한 척 가짜 열쇠로 시계를 조작한 뒤 멀리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잠을 잤다는 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헤르만이 가끔 그런 방식으로 거짓 순찰을 돌았다는 동료 경비원의 증언에 결국 그 역시 풀려날 수 있었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무심히 시간만 흘러갔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잊혀갈 무렵인 1973년.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나 지난 이 시기에 경찰은 건설 노동자였던 베커라는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현장 근처 술집에서 외상을 하며 차 열쇠를 맡겼는데 그 뒤로 아예 나타나지 않았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남성이었죠. 카르멘의 몸에 난 상처가 그리 크지 않은 날부치에 의한 상처였는데 베커가 평소 접이식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차 열쇠를 가지러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그는 외상값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해 술집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저녁 술을 많이 마셔 필름이 끊기긴 했지만 절대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던 베커. 그는 결백을 확신했기에 자기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동의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카르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 기차에서 범인을 보았던 몇몇 승객들은 범인이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베커와 닮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진 재판은 여러모로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는 베커의 반박은 그날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지만 여성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는 그의 증언 때문에 거짓말로 몰리며 신뢰성을 잃었거든요. 결국 물질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비롯해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느낀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베커는 1975년 1월에 12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찜찜하지만 2년 만에 잡힌 범인이 죗값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변호를 맡았던 하노버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단 하노버가 베커를 믿었던 것은 물질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동성애자였던 그가 그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검찰은 카르멘이 머리가 짧아 헷갈렸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하노버는 분명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반증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거나 재판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하노버는 재판에 출석한 배심원 명단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배심원단 중 한 명이 자기 대신 남편을 재판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배심원단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재판부의 실수긴 했지만 재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재심에서 하노버는 베커보다 앞선 용의자로 지목됐던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하리넥을 걸고 넘어지며 당시 경찰이 그의 조사를 대충 끝내고 베커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던 것을 지목, 다른 용의자가 있는 것을 빌미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는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한 증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전문가는 뇌의 착각이 불러일으킨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애매한 기억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보여주면 그대로 믿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목적 진술에서도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기차에서 범인을 보았던 승객들은 언론에 공개된 베커의 사진을 보고 그를 범인이라 착각했던 것이었죠. 차라리 여러 명을 놔두고 고르는 거였다면 처음부터 그는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진범이 밝혀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페테르만이라는 형사와 어릴 적 사건을 접하고 이제는 검사가 된 피카드의 노력 덕분이었죠. 범인은 앞선 용의자 중 한 명인 경비원 헤르만이었습니다. 형사와 검사는 과거 사건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 열정적으로 조사했고 헤르만의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시계를 조작해 가짜로 순찰을 한 뒤 한 건물에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서류에는 마지막 순찰지의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시계를 조작했다면 마지막 순찰지의 기록도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11시 초반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범행 현장 방향으로 순찰을 하는데 마지막 기록된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11시 27분 무렵. 사실 그날 그는 실제로 순찰을 했고 홀로 기차를 기다리던 카르멘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범행이 목격되자 사망한 그녀를 순찰하던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곳에 숨긴 뒤 3일이 지나 잠잠해졌을 때 유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보복이 두려워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혼한 헤르만의 전 부인이 그가 평소 폭력적이고 성에 집착했다고 증언했고 범인의 것이라 판단된 손수건 역시 전 남편이 갖고 있던 것이라 주장하자 그들의 추측은 확신이 됐죠. 손수건에 남아있던 혈액형은 A형이었는데 헤르만 역시 A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그를 찾았지만 이미 그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와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증거품으로 남아있던 카르멘의 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머리카락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그 머리카락과 헤르만의 여동생의 DNA를 비교 검사한 결과 그녀가 범인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범인으로 밝혀진 헤르만은 이미 사망했기에 그들은 카르멘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8살이 된 카르멘의 어머니는 여전히 떠올리면 슬픈 기억이지만 진실을 밝혀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수사기관의 노력 끝에 40년 만에 해결된 이 사건. 카르멘의 넋과 유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됐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